아이고, 이 늙은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꼴을 보라고 이렇게 눈물만 뚝뚝 흘리고 앉았으니 말이에요. 여기 이 동네 목욕탕 앞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리문 앞에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서성였는지 몰라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한번 마음먹은 건 귀신같이 밀어붙이는 못난 사람이었는지요. 특히 그 옆집 이씨 아저씨한테는 제가 정말 너무 모질게 굴었답니다. 내가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억측 속에서 살았는지 이제 와서야 이 늙은 머리로 깨닫게 되니 가슴이 너무 저릿저릿하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추운 겨울 아침이었는데 나는 단단하게 굳은 얼굴로 목욕탕 문 앞에서 섰지요. 이 김 서린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불빛이 마치 내 꽉 막힌 마음처럼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나는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싫어했고 특히 이씨 아저씨가 우리 집게 복실이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마다 그 눈빛이 얄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얼마나 복실이를 아끼는데 그 녀석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늘 경계했거든요. 이씨 아저씨는 동네에서 좀 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말이 없고 늘 쭈뼛거리고 다니니까 다들 그를 피했지요. 나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괜히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못 믿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다 내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나는 늘 내 방식대로만 세상을 보려고 했고 다른 사람의 속마음은 헤아릴 줄 몰랐답니다. 곁에 있는 복실이 털이라도 한 올 덜렁거리면 난리가 났었지요. 그게 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이씨 아저씨가 혹시라도 복실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나는 매일같이 그를 감시하듯 쳐다보곤 했답니다. 그 얄팍한 두려움이 나를 얼마나 모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늙은이가 참 심술꾸졌지요. 그러다가 정말 끔찍한 일이 터졌답니다. 우리 복실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날 아침 내가 잠깐 장 보러 나갔다 온 사이에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복실이 목줄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답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요. 복실아, 복실아,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3층에 사는 우리 복실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그림자만 떠올랐어요. 바로 그 이씨 아저씨였답니다. 나는 왜 하필 그 사람을 의심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늘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앙금이 맺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었는지요. 복실이가 없는 집은 밥이 들어가지 않는 빈 그릇처럼 허전하고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발이 부르트도록 동네 골목을 헤맸어요. 혹시 누가 복실이를 데려갔을까봐, 혹시라도 복실이가 낯선 곳에서 떨고 있을까봐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났지요. 그때 문득 집 앞에 붙어있는 공고문들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다들 잃어버린 강아지나 고양이 전단지를 붙여놓았어요. 나는 내 사진을 너무 슬프게 찍었는지 그 전단지가 너무 초라해 보였답니다. 그때였어요. 이씨 아저씨가 집에서 나오더니 나를 힐끗 보더니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싸늘한 시선이 나를 비수처럼 찔렀어요. 아, 저 사람이 분명히 뭘 알고 있을 거야. 저렇게 모른 척하는 건 분명히 캥기는 게 있어서겠지요. 내 고집이 또 발동했답니다. 그래,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 복실이를 건드렸다면 법이 허용하는 한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나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괜히 경찰 들쑤셔봐야 복실이가 더 놀랄까 봐 참았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굳게 마음먹고 동네 게시판 앞으로 갔어요.
저기 다들 모이는 곳이지요. 거기에 혹시 복실이를 봤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웬걸 이씨 아저씨가 붙여놓은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복실이가 아니라 자기 집 앵무새였어요. 나는 순간 코웃음이 났지요. 자기 새끼는 애지중지하면서 남에게는 그리도 얄밉게 쳐다봤던 사람이 이럴 때는 또 마음이 여린가 보네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게시판 구석에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건이 붙어 있었어요. 바로 복실이 목줄이 찍힌 사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파손된 물건 발견 시 연락 요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씨 아저씨가 복실이 목줄을 훔쳐서 그걸 훼손시킨 다음에 자기 것인 양 붙여놓은 건가? 내 머릿속은 걷잡을 수 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경계했는데 이럴 줄 알았지. 내 생각이 다 맞았어.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답니다. 이씨 아저씨,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된 사람이었군요. 내가 당신을 경계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내 복실이와 복실이의 소중한 목줄까지 훔쳐서 저렇게 버젓이 붙여놓다니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곧바로 이씨 아저씨 집 앞으로 향했답니다. 3층이었어요. 내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겨우 문이 열렸는데 이씨 아저씨는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눈은 퀭하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내 분노가 앞섰답니다. 아저씨, 거기 붙어있는 사진 봤어요. 내 복실이 목줄. 그거 왜 아저씨가 가져갔어요? 당장 내놓으란 말이에요. 내 목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나 스스로도 놀랐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씨 아저씨는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목소리마저도 힘이 없었답니다. 나는 그 차가운 태도에 더 화가 났어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당장 복실이 어디 있는지 말해요. 안 그러면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이 동네에 살 자격 없어요. 나는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이씨 아저씨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는 힘없이 나가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무언가 슬픔 같은 것을 본 것 같기도 했는데 내 분노가 너무 커서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독하게 구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불을 차고도 남을 일이에요. 나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씩씩거리며 돌아섰지요. 내 안에 응어리진 의심과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맹렬하게 쏟아져 나갔답니다. 사흘 밤낮이 흘렀어요. 복실이 없이 지내는 건 정말 지옥 같았지요.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나는 이씨 아저씨를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했지만 복실이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낡은 골목길 구석,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뭔가 축 늘어진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쭈그리고 앉아 자세히 보니 세상에 복실이 목줄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알던 목줄이 아니었답니다. 튼튼한 가죽으로 된 건데 여기저기 심하게 긁히고 찢겨져 있었어요. 마치 짐승한테 물어뜯긴 것처럼 흉측하게 망가져 있었지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 목줄이 만약 이씨 아저씨한테 있었다면 왜 이걸 멀쩡한 게시판에 붙여놓고 왜 나한테 모른 척 했을까요? 나는 이 목줄을 들고 다시 이씨 아저씨 집 앞으로 갔답니다. 너무 겁이 났어요. 혹시 이 사람이 복실이를 정말 해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거든요.
나는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목줄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한참 뒤 이씨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그에게 아무 말 없이 망가진 목줄을 들이밀었답니다. 아저씨, 이거요. 내가 어제 골목에서 주웠어요. 이거 복실이 목줄 맞죠? 왜 이렇게 됐어요? 복실이는 어디 있냐고요? 내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어요. 내가 너무 몰아세웠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복실이를 찾고 싶은 절박함이 그 모든 감정을 덮어버렸답니다. 이씨 아저씨는 목줄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어제 그는 말을 더듬더니 갑자기 벽에 기대 주저앉아 버리는 거 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하, 드디어 자백하는구나 싶어 더 모질게 몰아붙였답니다. 자백?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라도 말해봐요. 복실이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내가 당신을 믿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요. 당신이 이랬을 줄 알았어. 나는 그에게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 분노는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 타올랐답니다. 왜 내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그마저도 나를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어요. 나는 매일같이 이씨 아저씨 집 앞을 서성였답니다. 그 사람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는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내 고집 때문에 복실이를 잃었고 이웃과의 관계마저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너무 모질게 했지. 정말 너무 심했어. 내가 감히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했을까요? 그때 이씨 아저씨가 며칠 만에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치듯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찰나의 미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복실이가 없으니 그 미안함은 금세 사라졌지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나한테 다가오시더니 나를 쓱 보시고는 혀를 차셨어요. 김 여사, 아직도 그 일로 그러고 있어? 이씨 아저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나는 그 말에 오히려 발끈했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내 복실이 목줄을 훔치고 복실이를 해쳤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더니 나를 꼭 붙잡고 속삭이셨어요. 김 여사, 이씨 아저씨, 며칠 전에 개 물림 사고 때문에 큰 병원에 다녀왔어. 내 복실이가 아니라 다른 집 개한테 물려서 병원에 갔던 거라오. 그 목줄도 내 목줄을 훔친 게 아니라 내 목줄이 끊어진 걸 보고 안타까워서 가지고 있다가 네가 화를 내서 겁을 먹고 돌려주려 했던 거라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답니다. 뭐라고요? 개 물림 사고라니요? 그럼 이씨 아저씨는 왜 저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복실이는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씨 아저씨가 워낙 내성적이라 남일에 엮이는 걸 싫어했나 보지. 네가 워낙 모질게 대하니까 그 사람이 더 겁을 먹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답니다. 내가 얼마나 잔인한 오해를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그 며칠 동안 이씨 아저씨를 범인으로 낙인 찍고 온갖 독설을 퍼부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숨기고 나를 무서워해서 피했던 거였어요. 나는 너무나도 못된 사람이었어요. 이씨 아저씨가 어제 보였던 그 초췌한 모습, 핏기 없던 얼굴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답니다. 그는 복실이를 해친 게 아니라 복실이를 걱정하며 자기가 물린 상처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할 새도 없이 당장 이씨 아저씨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나는 정신없이 그가 자주 가는 곳을 떠올렸어요.
이씨 아저씨는 동네의 작은 동물병원에 가끔 들렀던 것 같았거든요. 그 병원은 이 동네에서 꽤 오래된 곳이라 아마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낡은 운동화를 고쳐 신을 새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내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와 털 깎는 냄새,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이 섞인 냄새였지요. 나는 카운터에 앉아 계신 원장님께 다급하게 다가갔어요. 원장님, 저 이웃인데요. 이씨 아저씨, 혹시 며칠 전에 여기 오셨었나요? 혹시 어디 다치셨는지요? 원장님은 나를 보더니 흠칫 놀라셨답니다. 내가 평소에 그 사람에게 얼마나 쌀쌀맞게 굴였는지 아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 김 여사님. 네, 이 씨가 며칠 전에 왔었어요. 오른쪽 앞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어서 응급처치를 했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다리요? 혹시 그게 어떤 상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장님은 내 얼굴이 너무 창백해진 것을 보셨는지 걔가 물었답니다. 그것도 상당히 사나운 개였던 것 같아요. 꿰맨 자국도 꽤 컸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씨 아저씨가 며칠 전 복실이 목줄을 봤을 때 보였던 그 당황함과 초조함이 바로 이 상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치료보다도 내가 혹시라도 복실이 목줄이 망가진 것을 보고 또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봐, 아니면 내가 그를 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까봐 두려워서 모든 것을 숨겼던 것이 분명했답니다. 나는 원장님께 혹시 진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라고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셨지만 내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으셨는지 컴퓨터를 켜고 기록을 찾아주셨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뜬 진료 내역서를 보는 순간 나는 완전히 얼어붙였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상세 내역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지요. 환자, 이빈원 빈원. 주된 증상, 우측 전지부 심한 열상. 조치, 봉합술 시행. 특이사항, 파손된 가죽제품 수리 의뢰됨. 2. 파손된 가죽제품 수리 의뢰됨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나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복실이 목줄이 망가진 이유가 이씨 아저씨가 복실이를 구하려다가 대신 물린 거였다는 뜻이었어요. 그가 게시판에 붙였던 사진은 사실 이 상처를 입은 자신을 두고 내가 다쳤으니 혹시라도 복실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와서 확인해보라 는 무언의 신호였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 진료 내역서를 멍하니 쳐다보며 내가 얼마나 끔찍한 오해를 했는지 곱씹었답니다. 내가 그를 향해 쏟아부었던 모든 매몰찬 말들, 당신 같은 파렴치한 내 이웃으로 살 자격 없다. 던 그 모든 비난들이 마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되돌아왔어요. 나는 그동안 이씨 아저씨의 말없는 태도를 오만함과 죄책감의 증거로만 여겼지요. 하지만 그 침묵은 사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그의 조심성과 자신이 당한 고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지독한 내성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를 미워했고 그가 벌을 받기만을 바랐는데 사실 그 사람은 내게를 구하려다가 자기 몸을 다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만 무릎을 꿇었답니다. 원장님은 놀라서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나는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 엉엉 우는 소리가 병원 안에 울려 퍼졌는데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이럴 수가 있었을까. 내 손에 들린 진료 기록이 눈물로 얼룩졌어요. 이씨 아저씨에게 돌아가야 했어요. 내 잘못을 용서받아야 했고 무엇보다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지요. 그날 저녁 나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씨 아저씨 집 앞에 갔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오해도 없었어요. 오직 후회와 미안함 뿐이었지요. 나는 용기를 쥐어짜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까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으로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앞에 섰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그가 며칠 전 나에게 보였던 그 차가운 태도로 그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벽을 허물어뜨렸답니다. 이씨 아저씨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차가운 현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답니다. 아저씨,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이 세서 아저씨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복실이 목줄을 보고 제가 얼마나 옹졸하게 당신을 판단했는지 몰라요. 아저씨가 아프신 것도 모르고 오히려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복실이는 찾았어요. 아저씨 덕분에. 그때였어요. 내가 무릎 꿇은 모습에 이씨 아저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았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내려다보더니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여사님, 괜찮습니다. 저도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워낙 낯가림이 심해서요. 그리고 저는 복실이를 보았을 때 당신이 얼마나 걱정할지 생각하니 그 목줄이라도 빨리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그 녀석이 튀어나와 저를 물어버렸고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그의 다친 다리를 보며 흐느껴 울었답니다.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그의 희생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몹쓸 사람이었는지 그를 향한 모든 의심이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와 나를 찔렀던 거지요. 그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마치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와 이해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며칠 뒤 복실이는 동네를 어슬렁거리다가 누군가 밥을 주는 집에서 발견되었어요. 아마 이씨 아저씨가 아파서 나가지 못하자 그가 챙겨주던 동네 길고양이를 챙기던 다른 이웃이 복실이에게도 밥을 주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복실이를 품에 안고 이씨 아저씨 댁으로 다시 찾아갔답니다. 이번에는 냄비에 정성껏 끓인 뜨끈한 곰국을 들고요. 문을 열어준 이씨 아저씨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얼굴이었어요. 그는 곰국 냄새를 맡더니 희미하게 웃었지요. 고맙소.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내 고집과 그의 침묵이 만들어낸 오해는 이제 깨끗하게 거쳤거든요. 오늘 아침 나는 또 목욕탕 앞에 서 있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리문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오늘은 그 너머의 세상이 따뜻해 보여요. 이씨 아저씨가 산책을 나섰는지 저만치서 복실이와 함께 걸어오고 있네요. 그는 나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복실아, 이리 와. 내가 소리치자 복실이가 꼬리를 치며 달려왔어요. 이씨 아저씨도 조용히 다가와서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나는 이제 알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말이에요. 내가 이씨 아저씨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이 늙은이가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살 수 있게 해준 이웃에게 이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어요. 정말 그랬답니다.